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 이병철입니다. 우선 현재로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동료 선생님들께 찬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대한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와 심혈관 약물치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뇌졸중 2차 예방을 위한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로서 최근 NEJM에 발표된 TST, 즉 Treat to Stroke Target Trial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가톨릭 의대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가톨릭 의대 신경과 김용재입니다. 김용재 교수님은 오랫동안 메타볼릭 신드롬과 뇌졸중 발생, 특히 이상지혈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대한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뇌졸중 관리 지침에 나타나 있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고강도 스태틴 테라피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 조절은 70mg/dL 아래로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주요 근거가 되는 스파클 연구를 포함한 종래 연구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뇌경색 환자에서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타겟 70mg/dL의 유지 효과에 대한 최근 TST 연구의 결과, 또 마지막으로는 에제티밉 병합요법 또 PCSK2 이니비터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뇌졸중 2차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 TST 연구의 배경이 되는 스파클 연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틴이 이제 임상, 특히 심뇌혈관에 사용되게 된 이제 기념비적인 연구 후에스 트라이얼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1994년입니다. 이때부터 심뇌혈관 질환에서 스타틴이 그야말로 중요한 우리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들은 모두 초반에 심장질환 환자의 1차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장혈관 질환 환자의 2차 연구로 옮겨갔는데요. 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스타틴이 스트로크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케어라든지 리피드, HPS 연구 같은 데서 보면은 모든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로크의 발생을 줄였거든요. 1차 예방 세팅에서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군의 하나가 2차 예방, 특히나 뇌졸중의 재발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손상과 합병증을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결과가 포지티브하게 나온 HPS 연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애석하게도 뇌졸중의 1차 예방에서는 심바스타틴 40mg가 효과를 봤지만은 2차 예방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때부터 출혈성 뇌졸중을 늘리는 이상한 경향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틴 트라이얼들의 여러 이 연구 결과들의 힘을 얻어서 뇌졸중 환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예방에서 스타틴 효과는 어떨 것인가 라는 임상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스파클 연구입니다. 벌써 이제 15년 가까이 지났죠, 발표가 된 지가. 스파클 연구는 뇌졸중을 경험한, 그러니까 TI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들을 6개월 이내에 랜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때는 아토바스타틴 80mg, 그러니까 고강도 스타틴과 플라세보를 두 군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약 5년간 관찰을 했더니 상대 위험도 감소율을 16% 정도 보이는
마지널한 포지티브 이펙트를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결과였죠. 특히나 이 아토바스타틴 80mg 상당히 고강도의 스타틴 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했던 머스큘로스켈레탈 시스템의 부작용이라든지 간독성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을 줄이는 데서는 분명한 효과, 상대 위험도 감소를 21% 정도 줄였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출혈성 뇌졸중의 증가가 일부 환자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네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효과는 분명하게 허혈성 뇌졸중을 막아주고 결과적인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전체를 막아주지만은 출혈성 뇌졸중의 증가라는 뜻밖의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들어가면요, 특히나 이 출혈성 뇌졸중은 굉장히 중요한 임상에서 부담이 돼서 도대체 어떤 환자들이 이런 출혈성 뇌졸중이 더 많은가라고 봤더니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만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영국에서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처음부터 봤을 때, 그리고 역시나 고혈압이 뇌출혈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뇌출혈 환자에서는 주의를 하고 혈압 조절을 잘하고 한다면 출혈의 위험을 줄여가면서 스타틴의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죽상경화성 뇌졸중에서 2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바뀌게 되죠. 스파클 연구의 하위 분석을 조금 더 보면요, 모든 스트로크를 5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non-fatal stroke를 줄이는 효과, 그 다음에 허혈성 뇌졸중을 줄이는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스파클 연구는 고용량 스타틴을 공고를 했지만 LDL-고를 정의를 하고 시작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말로 타이트레이션이 전혀 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아토바스타틴 80mg를 써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LDL-고를 50% 정도 타겟을 이룰 거다라는 가정하에 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이하로 조절했던 곳에서 모든 스트로크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에 뚜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콜레스테롤,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줄임으로 인해서 출혈성 뇌졸중이 증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여기서 불식이 되는, 그러니까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LDL 콜레스테롤 레벨에 상관없이 아까 보셨던 그런 위험 요인들의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 분석을 좀 해보면 경동맥 협착이 있는 군이라든지 이런 군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죽상경화성 뇌경색이 더욱이나 이런 고용량 스타틴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우리가 시사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뇌졸중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스파클이 발표된 2006년 그때부터 스타틴이 뇌졸중 2차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툴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4년 비교적 최근에 세컨더리 프리벤션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고용량의 스타틴, 그러니까 아토바스타틴 80mg를 쓰자라는 거는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타겟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출 건가에 대한 건, 왜냐하면 스파클 자체가 고용량을 스타틴을 써서 물론 70mg 이하로 낮췄을 때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RCT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량 스타틴을 권했지만 리얼월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남겨줬던 겁니다.
네, 스파클 연구에서 희망을 줬지만 사실 스타틴과 스트로크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얽힌 거무줄과 같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약제를 아토바스타틴 80mg로 시작을 했지만은 어떤 약제를 얼만큼 써야 될지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낮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스타틴의 용량 그리고 어떤 혹시라도 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LDL이 중요한지 HDL이 중요한지 트리글라이세라이드가 중요한지 또는 난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또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부작용, 헤모리직 스트로크라든지 최근에 또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인지 저하의 같은 부작용 없이 스타틴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이슈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임상에서 니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리피드의 타겟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볼까라는 연구가 TST 연구 디자인의 하나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재 교수님께서 그 뇌졸중 2차 예방에서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에 관한 그 지침에 나와 있는 70mg/dl에 대한 그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그 스파클 연구 이전에 이미 그 여러 메타 애널리시스에서 스타틴 트리트먼트가 헤머리직 리스크를 올린다라고 분석이 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타틴 연구에서 보면 그 연구 결과에 보면 헤머리직 스트로크 환자들이 그 연구 대상에 포함됐던 걸로 생각이 돼서 그 이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헤머리직 스트로크를 왜 넣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스파클 연구의 원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는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TIA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경험을 하다 보면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영상을 뒤늦게 얻음으로 해서 헤모리직 스트로크 환자를 저희가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로 잘못 오인하고 보게 되는 초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일부 출혈성 뇌졸중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이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는 프로토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던 군들이죠. 그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출혈성 위험이 조금 높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이제 로어 콜레스테롤과 이 스트로크와의 연관성, 특히 출혈성 뇌졸중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진 이슈입니다. 특히 스파클 직전에 이루어졌던 HPC 연구에서 보면은 특히 뇌졸중 2차 예방군에서 보면은 스타틴 치료가 출혈 경량을 높였거든요. 또 너무나 잘 알려진 미스터 피트, 그러니까 대규모 우리 메타 분석 데이터를 보더라도 총 콜레스테롤이 낮게 되면 출혈성 뇌졸중이 분명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말리그넌시라든지 프로뉴트리션 같은 고려 요인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상지혈증 치료를 할 때는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고려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